건축을 통한 행복 실현 제18회 대구건축 박람회 3월 22일부터 25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됩니다. 다양한 최신 건축 자재, 리빙홈 인테리어, 리모델링, 전원주택이 선보이는 제18회 대구건축 박람회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 대구 601-5310. 네, 안녕하세요. 네, 김미화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행복한 그 자녀들, 우리 자녀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 부모가 어떻게 어떤 역할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아이를 키우고 싶으세요? 행복하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네, 좋습니다. 네. 아마 이제 우리 아이가 앞으로 이제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금 더 성숙하게 그것을 잘 대처하고 또 그런 아이로 이제 성장하기를 원하실 텐데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성숙한 아이가 되기를 원할 때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게 필요하냐면 바로 그 아이 옆에 성숙한 어른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와 함께 그 아이와 관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우리가 이 시간에 부모로서 조금 더 성장하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또 그 성장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성숙하게 할 때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녀도 성숙한 아이로 성장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이들에게 굉장히 주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죠? 사랑도 주고 싶고 또 희망도 주고 싶은데 지금 여러분에게 이제 한 가지 이렇게 우리가 하면 간단하게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1분 동안에 자, 심장이 강할까요? 주먹이 강할까요?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오른손을 다 이렇게 드시고요. 한 1분 정도 심장 뛰듯이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그 시간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시는데 심장 뛰듯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좋습니다. 네, 지금 10초 지났습니다. 계속 속도가 점점 줄어드시는데, 힘도 점점 없어지시는 것 같고, 이제 20초 됐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 할까요, 말까요? 그만할까요? 네, 제가 좀 봐드릴게요. 그만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30초 겨우 했어요. 근데 어떠세요? 힘드시죠? 네. 근데 심장은 지금도 뛰고 있어요. 하루에 10만 번. 평생 동안 우리가 27억, 28억 번까지 뛰고 있습니다. 심장이 훨씬 더 강하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이 주먹이라는 거는 사실 힘이에요. 그죠? 부모의 권위라는 힘, 또 그리고 어떨 때는 강한 통제라든지 노갑이라든지 이런 힘이 들어가면 과연 그것보다는 더욱더 심장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러면 심장으로 키운다는 게 과연 어떤 걸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신체 부위 중에 제일 감정에 민감한 곳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하거나 힘들 때 어때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심장 상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부모의 그 따뜻한 심장으로 또 부모의 편안한 심장으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관계를 맺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죠? 새로운 지식도 배우고
또 어떤 그 새로운 물건을 사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사용법도 배우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아이들이 굉장히 배워야 될 게 정말 많은데 어릴 때부터 쭉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배워야 될 게 많습니다. 예. 근데 그 배워야 될 것들 많은 것 중에서 정말 중요하고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뭐냐 하면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 어떻게 사랑을 받는 건지,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랑이라는 건 뭐냐 하면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생존 지능이라는 거죠. 자, 지금 그 4차 혁명, 4차 산업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이제 나오는 책들 중에서 그 사피엔스 라는 책을 이제 발간을 하셔서 굉장히 그 이스라엘의 하라리 교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는데요. 정말 아주 그 특출한 고등학교가 있는데 혹시 어떤 고등학교인지 아세요? 알파고. 네, 알파고가 등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알파고가 등장하는 차원에서 사실 이렇게 알파고의 등장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줬죠. 그죠? 예. 이런 상황에서 이 사피엔스를 책을 쓰신 이 하라리 교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수학이나 여러 가지 뭐 통계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인공지능에게 이제 맡겨도 되지 않나. 예, 뭐 지금 무인 자동차 시도도 나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과연 뭔가? 예, 바로 이제 감성지능,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감성지능이라는 것은 감정, 우리가 이제 정서지능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사회지능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죠? 예.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잘 알아차려서 관계를 잘 조율하는 능력. 예.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라는 것을 이제 살펴봤을 때 건강한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 달래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걸 셀프 수딩이라고 합니다. 예.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스스로 자기 감정을 알아차리고 스스로 자기 조율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또 회복 탄력성이 높다. 예. 또 마음의 근력이 단단하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림이 어떻게 보이세요? 이 아이 표정이 어떠세요? 굉장히 많은 것을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죠? 정말 아이들이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어릴 때부터. 많은 것들을 이제 요구받고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학교에서도 우리가 뭐 유치원이라든지 또 이렇게 일반 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것들, 여러 가지 전문 지식들을 우리가 이제 교과 지도라고 합니다. 그죠? 예, 교과 지도라고 하고. 근데 이제 교과 지도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는데 뭘까요? 바로 생활 지도예요. 예. 근데 이제 교과 지도를 머리를 쓰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생활 지도는요, 마음을 쓰는 능력이죠. 예, 마음을 쓰는 능력.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굉장히 인재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이 머리 쓰는 능력과 마음을 쓰는 능력을 이게 잘 융합이 되어야지 이 사람들을 우리가 굉장히 인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음 쓰는 능력이 발달이 잘 안 되었을 때 머리 쓰는 능력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최근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두 자인데요. 갑질. 들어보셨어요? 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지위라든지, 그죠? 이런 걸 가지고 사실 굉장히 그 똑똑하고, 그죠? 예, 그런 능력이 있는 부분이 있어도 이 마음 쓰는 능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때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좋지 않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거죠. 예.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이 마음을 쓰는 능력,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인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인성. 그럼 인성은 뭔가? 머리 쓰는 능력은 뭘 가르쳐 주고 하는 거라면 인성은 사실 가르쳐 주는 거라기보다는 보여주는 거죠. 특히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상황을 부모가 어떻게 다뤄주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 나가는가, 예, 이런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은 인성이 성장하게 되고 또 형성된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상황을 부모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것을 잘 다뤄줄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부모에게도 사실 기술이 필요하죠. 예, 우리가 사랑이 감정이기도 해요. 그죠? 예, 사랑은 감정인데 사실 사랑은 기술이기도 합니다. 예,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그 효과적인 방법을, 근데 이제 우리가 살면서 이 부모님한테 그런 걸 좀 이렇게, 경험을 하고, 그죠? 또 이렇게 잘 배워온, 그런 경험이 있다면 좀 덜 서툴 텐데, 우리 부모님들은 어떠셨어요? 굉장히 열심히 사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되긴 했지만, 지금의 이제 상황들은 어떤가 한번 볼게요. 그 오래된 연구에서 보면 지금도 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하버드대의 이제 성인 발달 연구라 그래서 72년 동안, 현재 75년 동안 이제 연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건강도 하고 직장도 있고, 그죠? 예, 가족도 있고, 많은 것이 주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힘들면 굉장히 행복감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예. 뭘까요? 바로 이 책에서는 그것을 관계라고 했습니다. 관계. 예. 우리가 건강도 하고 직장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부모 자녀 관계가 힘들거나 부부 관계가 힘들거나 교사와 학생 관계가 힘들게 되면 이 관계 속에는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죠? 갈등이 생긴다는 것은 뭘까요? 바로 이제 스트레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스트레스는 다른 말로 바꾸고 말하면 감정적 불편함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적 불편함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그것을 잘 우리가 관리를 하고 또 부모 자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직까지 미성숙한 아이들을 성숙한 아이로 키워 나갈 때 이 부모가 경험하게 되는 크고 작은 스트레스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앞에서 75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면서 이제 앞에 이렇게 조지 밸런트 교수는 3대째 연구자라면 로버트 윌딩어 교수는 4대째 연구자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좋은 관계가 좋은 삶을 만든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의 어릴 때부터 정서적인 유대감과 친밀감이 어느 정도 형성된 아이들은 앞으로 쭉 성장하면서 친구 관계나 또 어떤 직장 생활에서나 결혼 생활에서나 또 그 아이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부부 관계나 부모 자녀 관계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바로 정신적인, 정서적인 유산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굉장히 소중한 그런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카네기 공대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사회에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성공의 비결이 뭔가라고 물어봤을 때 15%는 전문 지식인데 85%가 인간관계라고 했습니다. 네, 사실 전문 지식은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지식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사용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왜 새로운 제품이 나면 또 새롭게 배워야 되잖아요. 계속적으로 우리 자신들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또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생활 속에서 그 인간관계 이런 부분들은 아주 소중한 성공과 행복에 있어서 아주 그런 하나의 이렇게 비결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사회지능이다, 관계지능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친구 잘 사귀는 아이들 있죠. 친구하고 잘 노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사실 다른 사람과 조율하는 능력이 아주 좋다고 사실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친구 관계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사실 쉽지 않아요. 조금 갈등도 있지만 또 서로 화해하기도 하고 또 내가 얻어먹기도 하지만 또 사주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 속에서 부모가 조율을 잘 해주게 될 때 이 아이가 그런 관계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서 앞으로 그 유치원을 가든지 또 유치원 생활 속에서 친구들과의 그 조율 능력이 또 거기서 이제 생활 속에서 재현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경험해보지 못한 거는
사실 우리가 실현할 수가 없는 거야. 네. 지금은 사실 아이들이 배가 고픈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마음이 고픈 시대. 예. 과거에는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다면 지금은 인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스펙에 대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살아왔다면 지금은 스토리, 자기만의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이 꿈과 끼와 재능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익숙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요. 네, 여러분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셨어요? 앞으로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 되고 훌륭한 사람 되어라 라는 말보다는 그저 건강하고 예쁘게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아이들을 환영하고 이렇게 이제 하시다가 점점점 성장하면서 어떠세요? 아이에게 요구하는 말이 조금 달라지죠. 그죠? 욕심이 점점 더 생기게 되고 더 많은 걸 자꾸 요구하게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 부모에게 24,000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굉장히 많은 그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죠.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살면서 그 유전자가 다 발현될 수도 있고 발현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떨까요? 변형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아이로 태어났지만 후천적으로 어떤 환경을 경험했냐에 따라서 어떤 정서적이고 물리적이고 그죠? 그런 관계적 환경을 경험했냐에 따라서 일찍 유명을 달리하는 아이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심리 정서적 큰 상처와 트라우마로서 일생을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가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제 태어난 이후에 부모와 특히 양육자와의 어떤 정서적이고 또 심리적이고 관계적인 환경을 경험함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것을 말해주는 굉장히 생명공학에 관련된 학문이 뭐냐 하면 최근에 뜨고 있는 학문 중에 하나인데 바로 후성유전학이라는 겁니다. 네. 많은 어떤 유전적인 그런 가능성과 소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 후천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냐에 따라서 유전자의 변형과 발현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오히려 그것이 이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후천적인 영향들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러분께서 그 태어나셔서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주신 분이 아마 계실 거예요. 혹시 나는 아무 도움도 안 받고 내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분 혹시 계세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보는 그 세상,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가치관이나 인생의 대본이 있을 텐데 아마 태어나자마자 그걸 가지고 태어나진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누구로부터? 어떤 분으로부터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자신과 세상을 보는 그런 인생의 대본에 영향을 받으셨나요? 아마 어렸을 때는 부모님, 그리고 가까운 친척, 또 조금 더 지나고 나면은 또 뭐 친구랄까, 또 선생님, 그죠? 또 그리고 이제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라든지 또 앞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제 멘토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대본에 영향을 주시는 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초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은 중요한 영향력을 주는 분은 바로 이제 부모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숙한 아이로 키워주기 위해서는 그 옆에 성숙한 부모가 있을 때 우리가 이 아이를 성숙한 아이로 키워줄 수 있다. 부모도 성장을 하고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알페소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신체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 타계를 하셨는데 이분은 그 사람이 그 가지고 있는 자아 개념 중에 제일 첫 번째 형성되는 자아 개념이 뭐냐 하면은 신체적 자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굉장히 그 신체적으로
아주 그 위험을 당했거나 좀 이렇게 체벌을 받았거나 좀 학대를 받으면서 성장한 아이들은 1차적으로 자기의 신체 이미지가 너무 부정적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자아감이 낮다고 합니다. 네. 이 알펜소 이 학자는, 심리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아이가 태어나서 어른이 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5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보금자리. 우리가 보금자리 주택하는 것도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아이가 생활하기 위해서는 보금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아이들은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뭐 그 불이나 뭐 있잖아, 그죠? 이게 위험한 물건들이라든지 이런 걸로부터 사실 아이들을 잘 보호를 해줘야 되죠. 우리가 아이들이 위험하다고 느낄 때가 주로 언제예요? 애가 아무 소리가 안 날 때. 그죠? 예. 애가 너무 조용하면 뭐하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막 이렇게 집을 꾸미고 있다가 애가 점점 더 크면 어떻게 해요? 물건들이 점점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없어지거나 다 감춰지거나. 예. 예, 그거는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위험으로부터 이제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이렇게 잘 돌봐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 양육, 그죠? 예. 여러 가지 뭐 필요한 것들 또 요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잘 채워줘야 되고, 예, 잘 또 공급도 해줘야 되고, 네. 이것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또 더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아이들이 이제 생활하다 보면 호기심도 많고, 그죠? 여러 가지 이렇게 좀 그 두려움도 있고, 예, 또 그 실수도 있고, 실패감을 느꼈을 때, 예, 그때 이제 부모가 도움을 줘야 될 게 뭐냐면 지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예, 다시 한번 격려를 해주고, 지지를 해주고, 이제 우리가 배려를 해주는 거. 예. 자, 여기에서 정말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아이들을 지지해주고 배려해주고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5번째, 예, 한계를 그어주는 거죠. 한계. 예, 제한을 주는 겁니다. 예. 어떤 제한일까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도 남을 해치거나 자기를 해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지도, 예, 그것을 우리가 이제 훈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이제 훈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래서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영아기, 유아기를 거쳐서 특히, 예, 지지를 받고 또 돌봄을 받고 보호를 받고 또 그 보금자리 속에서, 예. 우리가 이제 가정을 보금자리라고 한다면 가정에서 꼭 필요한 게 2가지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가정의 의식주를 이제 이렇게 제공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심리 정서적으로 봤을 때 가정에는, 집에는, 첫째는 집은 편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2번째, 집은 안전한 곳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 잘 안 들어가는 이유는 이 2개가 없으면 집에 잘 안 들어가요. 예. 여러분들도 해외여행 하시다가 어떠세요? 아무리 좋은 곳에 다니고 하시다가도 보따리 다 챙겨서 집에 들어오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우리 집이 최고라 그러죠. 예. 실수로 봐서는 아니에요. 그런데 집이 주는 그 편안함과 안전함과 안락함이 있는 거예요. 예. 정서적인 사실 보금자리입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이 바깥에서 집에 들어오면은 부모가 해줘야 될 게 있는데 그거 뭐냐면 무조건 환영하는 거야. 예. 밖에서 누가 일을 하고 뭘 하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무조건 환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 학생들이 학교 가도 선생님들은 다 환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예. 그게 우리가 사실 자존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예. 자기 가치감이죠. 그죠? 자, 여러분, 이제 부정적 마인드셋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아이 한 명 한 명은 이 세상에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 각각의 고유의 생명을, 그죠? 예. 고유의 모양을 가지고 사실 태어났습니다. 앞에 여기 이제 물론 그 좋아하지만 꽃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런 꽃은 아니었어요. 예. 작은 아주 이렇게 초라한 씨앗들인데, 예. 그 씨앗이 적절한 온도와 수분과, 예.
여러 가지 이제 습도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갖춰졌을 때 이미 내재되어 있는 그런 가능성,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살아나는 거죠. 근데 이 씨앗이 제대로 이제 성장하려고 하는데 뭐 큰 돌덩어리가 거기 있다든지, 그죠? 예, 아니면은 과도하게 물을 너무 많이 준다라든지. 예. 이게 각각의 그 화초마다 특성들이 있잖아요. 어떤 화초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물 줘야 되고, 어떤 화초는 한 달에 한 번만 주면 되는 거고, 햇빛을 그냥 많이 쐬어줘야 되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 건데, 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그 가능성을 가진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성장 과정에서, 양육의 과정에서, 뭔가, 좀 이렇게 그 부족하고 또 서툴고, 그죠? 예, 이렇게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유연성이 좀 부족한 부모님들을 만나게 되면 이런 그 영향들이 결과적으로 그런 가능성들을 잘 발현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제재를 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이제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뭐 병들고 방황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보면 그 아이의 문제이기라기보다는 그 아이가 둘러싼 환경. 예. 그래서 그 환경이 좀 달라지고 특히 부모와 자녀 관계가 조금 더 긍정성이 높거나 조금 더 유연하거나 조금 더 편안하면 아이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사실 우리가 그 아이들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자녀, 지금쯤에 성장한 자녀들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눈 깜빡할 새 어릴 때 얘가 언제 키우나 했는데 어떠세요? 굉장히 빨리 컸죠. 그죠? 예. 그리고 아이들은 또 시시때때로 자라요. 예. 그러면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부모 역할이 항상 픽스되면 안 되겠죠. 고정되면 안 되겠죠. 부모 역할도 달라져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특히 이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우리 뇌가 1.5kg인데요. 태어났을 때 몇 g을 가지고 태어나냐 하면, 아이들이 태어날 때 뇌가 다 완성이 돼서 태어나면 엄마가 아기 놓다가 위험할 수 있겠죠. 그죠? 360g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이들이. 가장 기본적인 역할만 하는. 네. 그야말로 이제 파충류 수준의 이제 인간이죠. 그죠? 그냥 먹고 자고 숨쉬고 맥박 뛰고 체온 조절하는. 네. 이제 그러면서 후천적으로 부모와의 교류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결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쥐가 태어나자마자 15일 동안 눈을 가리고 내버려 두면 15일 지난 뒤에 안대를 풀면요. 이 생쥐는 어떻게 될까요? 평생 안 못 보는 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쥐는 15일 안에 시신경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5일 동안 뭔가 이렇게 환경적인 자극을 주거나, 그죠? 예, 노출을 시켜줘야 되는데 완전히 차단시켰을 때 연구에 의하면 사실 우리가 학대냐 방치냐 라고 봤을 때 두 가지 다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안 좋은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어떤 연구에서는 학대보다 방치가 훨씬 더 후유증이 안 좋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네. 근데 무관심이죠. 사실 내버려 두는 거야. 네. 자, 그래서 우리가 6개월 동안 이제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거나 보여주지 않거나 7세 동안 아무 말을 시키지 않을 때 그 이후에 결정적인 시기를 이제 사실 놓치게 됨으로 인해서 후유증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네. 처음에 360g을 가지고 뇌를 가지고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1에서 0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엄마 뱃속에서도 뇌는 성장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생후 한 2세 될 때까지 우리나라 나라 한 3세 정도 될 때까지 뉴런이 막 이렇게 생기기 시작해요. 예, 그러다가 6세 때쯤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기존에 있던 뉴런들은 이제 다 가지치기를 합니다. 예, 중요한 것만 남기고 불필요한 것들은 다 이제 가지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유치원에 유치원에 다닐 동안에 이제 4세에서 이제 우리나라라는 만 6세죠. 그죠? 예, 이제 뭐 6세 될 때까지 사실 그 부모와의 심리 정서적인 환경적인 또 관계적인 경험이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이제 그 인생 대본,
형성하는, 이제 기초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릴 때 뇌를 가지고 어릴 때 뇌가 기초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거기에서 어떤 변화가 있다 한다 하더라도 뭐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만은 또 한 번의 기회는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이제 사춘기 때. 사춘기 때 이제 다시 한번 뇌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제 어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 대본이 이제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뇌는 사실 이렇게 가소성, 가변성이 있어서 새로운 관계적 경험을 하면 새로운 회로가 생겨요. 네. 그래서 한 번의 경험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새로운 건강한 정서적인 관계적 경험을 하면 또 새로운 회로가 생기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그것이 이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요즘 뇌과학적인 발달의 그 특징들을 보면 우리가 과거에는 사춘기 때 뇌가 다 형성이 된다라고 봤지만 지금은 평균 27세까지 뇌가 계속적으로 변하고 성장을 하는데 또 연세가 드셨다 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경험이나 또 학습을 하게 되면 뇌는 또 새로운 가변성으로 또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생 교육 이라는 이제 이야기도 나오죠, 그죠? 자, 여기에서 이제 어렸을 때 뇌의 크기의 이렇게 90% 이상은 이제 성장을 하지만 계속적인 관계적 경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발달들이 있다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건 뭘까요? 가로는 나이고요. 세로는 두뇌 성장 속도예요. 아이들마다 두뇌 성장 속도가 다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A처럼 성장하는 아이도 있고, 이제 C처럼 성장하는 아이도 있고, 이제 D처럼 성장하는 아이도 있는데,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아이들의 뇌 성장에 따라서 조금은 약간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뭘까요? 나이가 드니까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이들마다 그런 굉장히 굉장히 개별성 있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제일 힘든 과목이 뭐냐면 비교라는 과목이에요. 우리가 비교 속에 딱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그것은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가치감을 떨어뜨리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아이들은 시시때때로 자라고, 또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부모의 역할도 달라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발달 단계를 5단계로 나눈 이유는요. 세부적으로 나눈 이유는 각각의 단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어렸을 때는 우리가 아이들을 잘 보호해주고 그리고 또 잘 양육을 해주지만 이제 4세에서 7세 유아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바로 훈육자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다닐 때 부모의 역할은 격려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경쟁 사회 속에 들어가잖아요. 학교라는 환경 속에서 뭘 성취를 해야 되고, 그게 대해서 이제 어떤 부분이 이제 자기가 드러나는 그 상황에서 조금 움츠러들 수도 있고, 좀 실수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부모가 잘 격려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초등학교 생활을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해야 되고, 소중한 단계가 언제냐면, 바로 유아기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잘 자, 훈육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어떤 걸 떠올리세요? 훈육이라고 할 때? 계속 꾸중하고, 뭐 이렇게 막 고쳐주고, 약간 좀 부정적으로, 그죠? 강압적으로 이렇게 이제 들리실 수 있는데, 이제 훈육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육이란 뭔가? 자, 훈육이란 무조건 아이들을 뭐 이렇게 의도는 좋습니다. 그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뭘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막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부모가 어떤,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일방적으로나 아니면은 어떤 부분대에서 뭐 이렇게 설득을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그죠? 통제를 할 수 있는데, 이 진정한 훈육은 뭐냐 하면, 그 아이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그 아이와 정서적인 소통을 하면서 잘 그렇게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일종의 문제 해결력을 키워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제 그 4차 산업 시대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는 적응력.
새로운 변화들을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가. 두 번째는 사실 문제 해결력이에요. 예. 그렇다면 이 훈육의 과정은 다른 말 바꿔 말하면 문제 해결력을 키워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그건 일방적이 사실 될 수는 없는 거죠. 이 시기에 아이들이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유치원 유아들의 그 성장 발달의 시기에 있어서 뭔가 독립을 하고 싶은데 막상 하라 그러면은 못한다 그래요. 한다 그랬다가 그럼 해봐 이렇게 하면 못하겠어. 그리고 이 시기에는 뭔가 약간 인지적으로 조금씩 이제 그 알아차림들이 생기게 되고 또 이제 관찰력이 이렇게 그 만들어지게 되어서 뭐냐 하면 뭔가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리고 좀 잘난 척을 합니다. 고집도 세고. 지금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 발달의 특징은 일반적인 요 나이 또래의 전반적인 발달 특징이에요. 만약에 이제 요 시기에 아이가 조금 더 까다롭거나 조금 더 활동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ADHD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활동적이고 호기심이 많고 뭔가 이렇게 그 감각적인 부분에 뛰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소리에 민감하거나 아니면 변화에 민감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냄새 후각에 민감하거나 이런 어떤 그 이렇게 과학적인 아이들이라면 요 시기에 뭔가 더 부산하고 그죠? 더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고 이제 이렇게 사실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하고 싶지만 독립하는 걸 두려워하고 그죠? 굉장히 활동적이고 호기심이 많고 또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하고 좀 고집이 세고 이제 요 시기에 이제 아이들에게 필요한 우리가 발달에서의 과업은 바로 주도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주도성을 우리가 너무 억제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잘 다뤄주지 않으면 그 반대로 나오는 게 뭘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반대로 나오는 게 죄책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겉면성이 길러지기 전에 저작교 다니면서 이제 겉면성이 길러지기 전에 이 유아들의 시기에서 뭔가 어떤 그 주도성을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할 때 사실 위험성이 따릅니다만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훈육을 통해서 또 적절한 지도를 통해서 또 잘 돌봄을 통해서 이 아이들과 잘 조율을 해 나갈 때 사실 문제 해결력이 생기게 되는 거고 이제 나중에 이제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훨씬 이제 그 적응력이 뛰어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부모 역할은 사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이들은 감정적인 생명체예요. 자, 여러분, 감정 발달이 먼저일까요? 인지 발달이 먼저일까요? 자, 아이들이 처음에 세상에 태어나면요. 아이들이 안 울면 불안하세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불안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때려서라도 애들을 울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는 소리 들으면은 여러분 어떠세요? 반갑죠? 안 울면 불안해요.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울면은 기분이 어떠세요? 짜증나요. 우는 거 듣기 싫죠? 근데요, 사람이 운다는 거는요, 굉장히 좋은 사인이에요. 이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그래서 태어날 때 아이가 안 울면은 때려서라도 울리는 것처럼 이 울음이라는 거는 살아있다는 증거고 엄마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반가워요. 나 살았어요. 나 태어났어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그런 신호를 보내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 감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상대방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 아이가 울지 않으면은 아무 신호를 안 보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사실 앞에서 이제 감정 발달이 먼저냐 인지 발달이 먼저냐고 할 때, 자, 태어나면서부터 말하는 아이. 무서운 아이죠. 그죠? 네. 그래서 태어나서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최초의 언어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은 사실 감정적 생명체예요. 이게 감정이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하면 어떻습니까? 볼게요.
이제 이 부모라는 존재는 사실 두 개의 존재일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안전한 피난처예요. 예, 두 번째는 안전기지입니다. 자, 안전한 피난처는 뭐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그 원초적인 그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렇게, 앞에서 이제 다시 잠시 돌아가면, 우리가 이제 아이들은 굉장히 공포를 많이 느끼죠. 컴컴해도 무서워하고, 그죠? 혼자 있으면 또 무서워하고, 예, 큰 소리에도 무서워하고, 예. 또 엄마가 없는 것에 대해서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죠? 예. 예, 사실 그 두려움이라는 거는 굉장히 생존과 직결되는 건데, 예. 근데 두려움이라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께서 아이들이 두려워하면은 어떠세요? 그것을 보는 것을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요. 자, 감정은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정을 선택할 수 있다 없다? 네, 감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아마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은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몇 개의 감정을 경험하셨나요? 아마 굉장히 많은 감정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지금도 감정을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그죠? 예. 근데 감정이라는 거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감정을 선택하도록 자꾸 요구를 해요. 예. 애가 이제 두려워하면 어떻게 하냐면,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해요. 예. 무서워하면요? 아니면 울면요? 울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감정을 선택할 수 없는데, 예, 불안해하면 불안해하지 마라 그러고, 또 울면은 울지 마라 그러고, 네, 화내면은 화내지 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거는 사실 감정을 선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요구한다는 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그죠? 예. 근데 그러면은 감정을 선택하도록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정은 이해받으면 사라진다. 네. 왜냐하면 감정을 우리가 영어로 emotion이라고 하죠. emotion. 네.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밖으로 표출하고 싶은 에너지. 예. 그러니까 감정을 꾸짖거나, 예,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 감정이라는 것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해받으면 사라진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은 아직까지 인지 발달이나 언어 발달이 제대로 잘 안 됐기 때문에 이 감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하는데, 이제 부모님들은 자꾸 말을 하라 그래요. 예, 말을 해야 되지, 말을 해라. 예. 근데 애들이 이제 말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또 이제 엄마들은 화를 내시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의 존재는 뭐냐면, 첫 번째, 감정이 생기면 그 감정을 이해받고 싶은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피난처로 달려갑니다. 예, 그래서 감정을 이해받으면 어떨까요? 예, 거기가 하나의 안전 기지가 되어서 또 다른 세상을 탐색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일종의 부모는 어떤 역할이냐면 베이스 캠프. 예. 우리가 에베레스트 올라갈 때 한 번에 올라가지 않잖아요. 중간중간 베이스 캠프를 치잖아요. 그죠? 베이스 캠프 치고 또 탐색하고 또 다시 돌아와서 또 다시 또 올라가서 베이스 캠프 치고 또 다시 올라가고 하는 것처럼, 특히 이제 우리 유아들은 감정이 다양하게 변하기 때문에 이 기분 좋다가도 어떨 때는 굉장히 두려워해서 엄마한테 달려오고, 예. 근데 엄마한테 막 이제 위로받으려고 달려가면 엄마는 어떻게 해요? 오지 마 그래요. 예. 엄마한테 귀찮아, 자꾸 오지 마.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거부당한 느낌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엄마한테 안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봐야 또 엄마가 나를 환영해주지 않을 것 같은, 예, 그런 예기 불안이 있거든요.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실 그 부모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은 안전한 피난처이면서 이제 안전 기지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을 할 때, 사실 아이들은 탐색 활동이 많이 일어나고, 또 그것이 어디로 연결될까요? 바로 창의성으로 연결됩니다. 예. 특히 창의적인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영혼이 자유로워요. 예, 엉뚱한 매력들이 있어요. 예, 호기심도 많고, 그죠?
예. 물론 이제 부모님들은 조금 약간의 불안감이 느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정서적으로 그 부모가 안전기지가 잘 되어주면 아이들은 더욱더 탐색 활동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나온 그 도서 중에 제목이 재밌었어요. 공부는 감정이다. 예. 여러분 공부 못하고 싶은 애들 있을까요? 아니요. 공부가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무엇을 알려줄 때 혼내면서 가르치는 거는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배우는 거는 고통스럽구나. 예, 그 공부와 부정적인 감정이 연결이 되면 이제 공부에 대한 감정이 이제 거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학습이 어려운 아이들 이제 이렇게 저도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보면 이렇게 유치원 다니고 유아 때 엄마한테 뭘 배울 때 엄청 혼난 경험이 있는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면 공부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싫어해요. 예. 그래서 무엇을 가르쳐 줄 때 아이의 속도를 잘 맞추어서 이제 적절하게 잘 조율을 하면서 재밌게 가르쳐 줘야지, 배우는 거는 즐거운 거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초가 사실 형성이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로우 박사 실험에서 보면요. 두 가지 가짜 엄마가 있어요. 하나는 젖병이 있는 철사 엄마가 있고요. 하나는 젖병이 없는 그냥 따뜻한 융단으로 된 엄마가 있어요. 네. 이제 붉은털 원숭이를 이제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 건데요. 특히 이 붉은털 원숭이가 주로 어디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라고 봤을 때 처음에 이제 달려가면은 왼쪽에 있는 그 젖병이 있는 철사 엄마한테 일단 가서 젖을 먹어요. 우유를 먹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는 바로 헝겊이 있는 융단 엄마한테 와 있어요. 그게 얼마 동안 있냐면 18시간을 거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아이들은, 학생들은 어떤 엄마, 어떤 선생님을 좋아하냐면 똑똑한 엄마, 똑똑한 선생님 아니에요. 따뜻한 엄마. 네, 따뜻한 선생님. 네. 근데 이제 이 연구에서 어떤 이제 후속 연구가 있었냐면, 이렇게 접촉을 많이 경험하지 못한 이 붉은털 원숭이가 나중에 어미 원숭이가 됐어요. 어미 원숭이가 되었는데, 그 어미 원숭이가 되어서 자기 새끼를 어떻게 양육하는가 이렇게 보니까 잘 안 안아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아기 원숭이가 막 힘들어해도 본체만 취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안정되고 건강한 애착을 경험한 적이 잘 없으니까 자기 새끼를 어떻게 돌봐줘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네. 네. 우리가 메스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참 불미스러운, 그죠? 예, 그 부모가 자녀에게 어려움을 주고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들을 한 내용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부모 역시도 어렸을 때 그런 부모로부터 따뜻한 애착이나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특히 이제 죄를 지으신 분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만나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경험한 것이 뭐냐면, 하면 할수록 경험한 것은 어렸을 때의 피해자가 어른이 되어서 가해자가 되어서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더 강하게 어필이 되는 것은 정말 부모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부부라면 부모 교육을 받고, 그죠? 예, 또 부부라면은 또 부부의 관계적인 교육을 받아서 아이들에게 부모가 좋은 보금자리가 되어주는 것이 이 아이가 나중에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을 때, 그래서 2000년대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은 뭐라고 했냐면, 국가의 경제에 가장 보탬이 될 수 있는 하나의 활동이 있다면 그게 바로 부모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범죄자가 생겼을 때 이 사람을 잡기 위해서 수천 명, 수백 명이 다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사례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범죄자를 수감을 하는데 1년에 드는 비용이 6천만 원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어렸을 때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잘 케어하면서 성장하게 되면은 나중에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이 되어서 건강한 시민으로, 그죠? 성숙한 시민으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범죄로 인해서 지출되는 비용들을 굉장히 많이 차감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사실 그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뭘까요? 감정적 생명체입니다, 그죠? 네. 이게 감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죠. 그죠? 애가 울면 어떻게 하세요? 말을 해라, 그렇게 안 하죠. 우는 소리를 듣고 배가 고픈지 아니면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하는 건지.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다. 그래서 아이들이 감정을 보이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환영을 하라는 거예요. 아, 뭔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구나. 강한 감정을 보이면 어떤 걸까요? 강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사실은. 네. 근데 우리도 조금 힘들 때는 그냥 조금 힘들지만 많이 힘들 때는 어때요? 감정이 강하게 올라오잖아요. 예. 자, 그래서 아이들은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둠에 대한 두려움,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 예. 이제 이런 두려움을 우리가 실존적인 불안이라고 합니다. 어른들도 그게 있어요. 예,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감정 발달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렸을 때 인지 발달보다 먼저고, 또 이 감정 발달이 잘 돼야지 사실 인지 발달이 잘 이루어져요. 예. 왜냐하면 감정 발달이 1층이고 인지 발달이 2층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루마니아 고아들의 사례에서 보면 아이들의 뇌가 360g을 가지고 태어나는 이 뇌가 성장 과정에서 부모와의 그 정서적인 연결감, 이 보살핌, 양육이라든지 보호라든지 지지를 잘 받은 아이들은 감정의 영향력을 담당하는 이 척두엽 쪽에 굉장한 어떤 그 미성숙, 그죠? 발달이 되지 않는 경향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특히 이 거울 뉴런이라는 것은 공감 뉴런이에요. 연구에 의하면 사이코패스들은 이 거울 뉴런이 발달이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가 특히 유아기 시절에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들이 같이 공감하고, 사실 소통의 기술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기술은 공감이라는 겁니다. 공감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공감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사실 거울 뉴런이 잘 발달되어 있고, 이 거울 뉴런이 잘 발달된 아이들은 그만큼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유연성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래서 감정 발달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걸 배우는 것보다 사실 우리가 성장했을 때 다른 게 다 갖춰졌다 하더라도 감정 조절하기, 이거 잘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모가 자기의 감정을 어떻게 잘 조율하는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보여줘야 되는 거죠. 엄마가 화가 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루더라. 감정 발달은 어른이 되어서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근데 나중에 이 아이가 이제 성장해서 결혼을 하게 될 때도 또 이렇게 가정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3대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10,000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몇 명이 필요할까요? 이걸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10,000명의 1%의 제곱근이에요. 10,000명의 1%의 제곱근이면 몇 명입니까? 10,000명의 1%면은 100명이죠. 100명의 제곱근은 10명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말씀 하시죠. 1당 100이다. 예. 한 명이 100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4만 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몇 명이 필요할까요? 20명이 있으면 돼요. 20명. 네. 우리 아이 한 명은 그냥 한 명이 아니라 100명이라는 거죠. 네. 우리가 아이를 다룰 때 정말 한 아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100명의 아이, 20명의 아이라면은 4만 명의 사람들을 대하듯이 우리가 어린아이지만 정말 감정을 존중해주고 또 마음을 존중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관계 속에서의 성숙한 관계를 다루는 그 부모로 인해서 이 아이는 성숙한 아이가 될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